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 소식은 당연히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오늘 오전 장중에 포항 앞바다에 기름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시추에 들어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오자 원유 관련주, 강관 관련주가 왼쪽에 보다시피 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장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한 10개에 가까운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는 걸로 봤을 때 이 뜨거움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기름이 나오는가? 그건 아니겠죠. 일단 성공 확률은 20%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높다라고 말을 해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지금 예상으로는 무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의 가치, 2200조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탐사 확률 20%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뚫을 때마다 20%라는 소리라서 그러니까 운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은 한 5번만 시도하면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는 보통 높은 편이라고 하고 보통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번 정도를 뚫으면은 하나 정도 터지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포항 앞바다는 5번만 뚫어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물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035년부터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2200조 이 금액 자체가 탐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앞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뭐 찌라시처럼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해외 어떤 뭐 연구기관 그런 곳에서 말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뜨거움은 조금 더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추가 정보를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결과를 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장된 자원을 예상을 해보자면 75%가 가스, 25%가 석유로 현재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며 생산 기간은 약 30년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드맵을 한번 보자면 정부에서 첫 시추를 올해 연말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한 몇 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결국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는 뜰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데이터를 본 다음에 야 이거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히 이득이 있습니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그때부터 생산까지 한 10년 정도가 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뒤에는 그러니까 2035년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러한 의심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일길이 근데 뭐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다며 1970년대부터 있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거 그냥 뭐 처음에만 좀 뜨겁고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끝나지 않을까 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답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과거랑 지금이랑 기술력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도 발견된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발견된 거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검증된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뉴스가 앞으로 계속 쏟아질 것 같습니다. 워낙 뜨거운 소식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관련주의 급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 관련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펙 플러스 주말에 감산을 연장했습니다. 사실 뭐 정해진 미래였죠. 요즘 유가가 다시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굳이 감산을 멈출 이유가 없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감산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유가를 보시면은 아마도 지금 유가 라인 한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중반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네옴시티 등 돈 들어갈 곳이 정말 많은데 이를 감당하려면 유가가 100달러는 돌파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또 어떠한 추가 액션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봤던 우리나라가 뭐 산유국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 당분간 매우 뜨거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그리드 위즈 청약이 있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드 위즈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친구인데요.
다만 우리가 토요일날 공부했다시피 100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보통은 2000개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124대 1로 상당히 처참한 수준이며 시가총액도 1000억이 안 되는 소형주라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가총액도 3000억이라 몸집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면 공모가 하단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드 위즈는 공모가를 상단에 책정해서 물론 요즘 공모주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물론 먹을 확률이 분명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양심상 보이콧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수요일부터 청약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라메디텍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메디텍 수요일부터 대신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데 공모가는 밴드 상단보다 높은 16,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모가 밴드는 12,700원으로 많이 높이긴 했지만 그만큼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참여 기관 수는 2278건, 그 다음에 경쟁률은 1100대 1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리드 위즈랑은 완전 다른 데이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시가총액도 낮습니다. 1300억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예정치는 3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감이 있어도 환매 청구권이 있다면 무조건 청약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확약도 9.9%로 나이스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대신증권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계좌를 만들 수 있다면 대신증권을 만든 다음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끼리 청약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이버 웹툰이 본격적으로 나스닥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31일 IPO를 위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목 코드는 WBTN으로 신청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확한 공모가액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올 초만 하더라도 외신들은 약 30에서 4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조 정도,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웹툰주들은 장 초반에 급등 출발했고 다만 중간에 갑자기 엄청난 소식이 나왔죠. 가스 관련 소식.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눈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웹툰 관련주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주도 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다시 또 마지막에는 웹툰주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네이버 웹툰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 관련주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벤트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그 이벤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 타이밍이 가까워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 크게 상장하는 거는 바로 시프트업인데요. 시프트업은 다다음 주인 6월 18일부터 6월 19일에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코스피로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밴드 상단이 6만원인데 장외가에서는 10만원에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한 주라도 받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기관 수혜치 결과는 6월 17일 월요일날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청약할지 말지, 그리고 또 비례까지도 해야 될지 한번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AI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관련주들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BTIG의 분석가는 시장이 갈수록 빅테크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순환매 없이 그냥 계속 빅테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조정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빗대면은 작년에 에코프로 친구들 혼자서만 막 쓸어담으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종목도 덩달아 다 같이 빠졌던 걸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한 리서치에 따르면은 반도체 업종의 경우 최대 20%가량 조정받을 수도 있다며 반도체와 기술주를 매수하는 거는 조금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도 차익 실현 때문인지 최근 테크주들은 요 며칠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괴물 같은 실적을 기록하고 난 다음 2거래일째 음봉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다시 또 바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은 쉬어갔다가 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멈추지 않네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GPU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루빈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26년부터 양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엔비디아는 신제품을 출시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뭔 소린가 봤더니
올해 3월 블랙웰 기반 B100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올해 3분기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아직 양산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신제품을 벌써 공개한 게 꽤나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엔비디아는 AI 시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잘 맞춰서 갈 수 있을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에게는 조금 최악의 하루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길이 방금 전에 봤다시피 HBM의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얘는 도대체 왜 하락하냐라고 봤더니 그 이유는 HBM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 장비 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쟁자가 두둥 하고 나타났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경쟁자가 어딘가, 바로 하나정밀기계라고 하는데요. 이달 중으로 자체 개발한 TC 본더를 하이닉스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의 전통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ASMPT 등 이러한 기업도 TC 본더 시장에 참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이 나오자 한미반도체는 오늘 주가가 10%나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금투세 이야기 한번 쓱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죠.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도입 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쏠림 현상, 위험 자본보다 안전한 상품만 찾아갈 가능성, 장기 보유 펀드를 단기에 처분할 가능성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또한 혼란을 계속 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유예만 계속하지 말고 일단 폐지하고 난 다음 그리고 재검토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 꼭꼭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저축은행에 파리가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뭐가 이상한가? 당연히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축은행의 최근 금리는 3.5% 정도라고 하고, 그러나 시중은행은 4%가 여전히 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야, 이럴 거면 저축은행 누가 가니?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은행이 바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저축은행이 요즘 먹고 살기가 실제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러한 예금 금리 경쟁, 여기에 참전하는 것보다는 손익 방어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안 좋아졌나 봤더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가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경쟁에 참전을 해서 이제 5%, 6%짜리 예금을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금이 올라가면 대출도 같이 올라가야 그 은행이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출 금리는 법정 상한선인 20%에 막혀서 못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그래도 그렇지 그 6%랑 20%랑 같냐? 당연히 이득 보겠지. 쟤네 그냥 엄살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에 저축은행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6천억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금리 경쟁보다는 일단 살고 보자라는 생각에 방어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예적금을 고민한다면 저축은행을 찾을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MG 닥터페퍼 마셔요. 자, 여러분들 닥터페퍼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음료는 출시된 지 140년이나 된 음료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 음료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닥터페퍼가 8.3%로 만년 2등, 그러니까 1등은 무조건 코카콜라고 2등은 펩시였는데 펩시랑 페퍼가 똑같은 동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유행한 이유가 뭔가? 바로 삼양식품이 생각났습니다. 틱톡 등 그러한 인플루언서들이 닥터페퍼 관련 영상을 제작하면서 MZ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는가? 이 닥터페퍼에 알코올을 섞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탈리아 고추인 페페론치노를 섞는 등 이러한 시도가 나오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펩시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감이 느껴지겠죠. 청량음료 시장에서 지갑 변동이 나타난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닥터페퍼가 조금 특이한 점은 출시 시점만 보자면은 코카콜라나 펩시보다 역사가 더 깊은 탄산음료라고 합니다. 저 기릿은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있다면은
맛이 어떤지, 뭐 다른 콜라랑 똑같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이소가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죠. 자, 다이소 매장에서 파는 화장품들이 줄줄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리들샷과 손앤박, 컬러밤이 열풍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열풍인가 봤더니 메디필의 물광팩이라고 합니다. 이 팩이 도대체 뭔가? 크림 제형의 마스크팩인데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동일 브랜드 물광팩과 유사하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올리브영에서는 2만원짜리인데 근데 여기 다이소 가면은 3,000원이니까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품절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흥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유통업계는 올해 다이소가 매출 4조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다이소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화장품 쪽에서 올리브영을 따라갈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렴한 제품만 팔다 보니까 한계는 조금 존재하겠죠. 다음입니다. 코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요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 말부터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에 따르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이 이번 달 말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가 바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비트코인 지난 20년 반감기 때도 몇 달 동안 제자리 걸음하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때랑 만약 비슷하다면은 곧 상승이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장이 올 가능성도 분명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중국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중국인들의 실제 관광 수요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해외로 바로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국 내 여행 수요도 많이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올해 중국인 국내 여행객 지출은 코로나 확산 전인 19년보다 11%나 증가한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중국인들 왜 갑자기 자국 내 여행을 하는가? 코로나 때 이미 다 한 거 아닌가? 라고 봤지만 코로나 이후에 비자 처리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곳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항공권 가격 상승 등의 문제 때문에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국내 돌다가 이제 거기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주도가 인기였다가 결국은 다 해외로 나가는 것처럼 아마도 중국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정말 굵직한 뉴스가 하나 터져서 오늘 증시는 다이내믹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